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조금 라이브 하듯이 편안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가지 버전이 많이 있는데 이게 좀 더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이걸로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파월 연준 의장의 이머전시 컷 긴급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제 영상 못 보신 분들은 꼭 보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미국 시각으로 3월 3일 삼삼하죠. 오목에서 삼삼은 반칙이라고 하는데 파월은 반칙성으로 깜짝 금리 인하를 시행했습니다. 금리가 원래는 0.25%씩 내리는데 한 번에 갑자기 0.5%를 한꺼번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말이 많아요, 다들. 이제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이거로 인해서 다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 말들이 많은데 그거 각각 시나리오별에 따라서 우리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간밤에 뜬 뉴스, 최신 뉴스입니다. 공유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는 매주 수요일날 ADP 비농업 부문 신규 노동자 수를 발표합니다. 비농업 부문이니까 제조업이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예상치가 2월 달에는 17만 증가였는데 대략 18만 정도 증가로 나왔습니다. 이게 일단 예상치는 상회했습니다. 17에서 18이니까. 근데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 친 거 보시면은 예상치는 상회했지만 이 절대적인 수치는 조금 낮아졌다. 하지만 2월달 이제 그 친구 영향도 있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꽤 선방했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계절적인 요인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당 지금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 바이든과 버니 샌더스 이제 두 분이 경선에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각 주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최종 트럼프에 대항할 수 있는 한 명을 뽑게 됩니다. 원래는 이게 조 바이든 이분이 압승을 항상 거둘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경선이 되다 보니까 버니 샌더스 이분이 다크호스라고 하죠. 급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버니 샌더스 이분이 좀 위험해요. 왜냐면은 실제로 이제 채권왕 건들랑님께서는 올해 미국 시장 최대 리스크는 버니 샌더스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분이 약간 좀 사회주의 정책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 보유세 도입, 15달러 최저임금제 실시, 대형은행 해체, 미국의 빅4 테크 기업들 해체, 이런 좀 해체 법안도 많이 필요하다고 하고 어쨌든 좀 세금을 매기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좀 많이 들어본 정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되면은 미국 증시에 안 좋다. 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반대잖아요. 무슨 최저임금제 이런 겁니까? 세금 다 감면해주고 요즘에 이제 감세한 2.0 되게 여러 가지 버전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빚을 내서라도 경제를 살리자 이런 주의자, 주가를 올리자, 그쵸? 기업을 키우자 이런 건데 이분은 좀 반대예요. 지금 대형은행이나 빅4 테크 기업들을 해체하면 당연히 주가는 떨어지겠죠. 최저임금제 이런 거 실시하면은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최대 리스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최신 뉴스 2개는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되는 게 좋냐? 조 바이든이 되는 게 낫습니다. 최종 대통령을 떠나서 그분이 민주당 최종 경선 후보로 나오는 게 낫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다시 삼삼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다시 볼게요. 파월 연준 의장이 깜짝 구원 등판에서 0.5% 인하했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를 보겠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10년물 금리에서 2년물 금리를 뺀 값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게 왜 올라가느냐? 10년물 금리는 조금 내려가는데 2년물 금리가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 장단기 금리차가 점점점 갈수록 커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 내려가는지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지난 영상을 꼭 보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잘 보면은 2년물 금리가 더더욱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더 커지고 있죠. 지금 보시면 2년물 금리는 0.673까지 떨어졌습니다. 2년물 금리가 시장의 기준금리의 미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최근까지만 해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여러분 1.5%였던 거 아시죠? 며칠 전만 해도. 2년물 금리를 볼게요. 2년물 금리가 불과 2월 초만 해도 1.4, 1.5 여기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쵸? 근데 이제 갑자기 한 달 동안 0.673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거의 1%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다. 총 4차례 금리를 원하고 있다. 금리 인하를. 지금 이미 2차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웃긴 게 한 번 이렇게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해주면은 또 내려가요. 채권 금리가. 파월 의장이 이제 최종 보스에 맞서가지고 2장의 필살기를 딱딱 써주니까 우리 더 힘들다. 2장 더 써줘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월 17일, 18일 연준 정기회의 때 금리를 아마 한 번 더 내릴 예정이고 또 2분기 중으로도 한 번 더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연준에서 총 금리를 4번 내리는 건데 만약 4번 내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또 달라고. 또 금리를 또 내려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아마 2년 만기 채권 금리는 더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장단기 금리는 점점 커지겠죠. 실제로 사람들은 제로 금리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이힐드 채권 금리 스프레드를 볼게요. 이 하이힐드 채권 금리 스프레드가 높으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이게 미국 부실기업 채권 금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이힐드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 좋지 않습니다. 이 원리도 지난 영상에서 다 설명드렸으니 참고해 주세요. 최근 거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5% 이상까지 올랐다가 파월 의장이 이머전시 컷을 딱 하니까 좀 떨어졌어요. 좀 진정이 된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과거에도 예를 들어 뭐 이런 날 2018년 뭐 11월 달 보세요. 뭐 이렇게 좀 올랐다가 좀 주춤하는 척 하다가 다시 오르잖아요. 2018년도 10월 달부터 거의 2019년 1월 초까지 주가가 안 좋았잖아요. 그때 뭐 좀 미국 증시가 23% 빠지면서 나라 망하니 뭐니 이런 말 많았습니다. 그때도 하이힐드 채권 금리 스프레드가 5.5%까지 올랐어요. 그쵸? 그런데 그때도 올랐다가 주춤하는 척하고 오르고 주춤하는 척하고 오르고 계속 이게 반복됐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주춤하는 척하고 오르고 이게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제 본격적인 위기다. 그쵸? 뭐 이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럴 경우 안 그럴 경우 뭐 이런 걸 다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머전시 컷을 과거에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검은색 박스 뭐 왼쪽이 쳤습니다만 1990년대도 이머전시 컷을 했고 2000년 초 IT 버블 터졌을 때도 했고 서프라임 경제 위기 2008년, 2007년 이때도 했고 지금 2020년 이때도 지금 이머전시 컷을 했습니다. 과연 그때마다 주가가 S&P 500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이머전시 컷을 하고 원데이 하루 후, 원 위크 일주일 후, 원 month 한 달 후, 6 months 발음이 이상하네. 6 months S가 더 붙으면 쓰스 하나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6개월 후 그리고 1 year 1년 후 주가가 어떻게 됐을지 과거 이제 1990년대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IMF 경제 사태 아시죠? 그때가 이제 아시아발 경제 위기 사태로서 미국은 이제 보험적인 차원에서 이머전시 컷을 단행했습니다. 그때 당시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 좀 보기 때문에 한 달, 6달, 1년 이때 주가만 보면은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그쵸?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그 2008년 경제 위기 당시 그때 보세요. 그때는 주가가 거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8월부터 이제 이머전시 컷을 조금씩 단행을 했는데 8월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10월, 11월 이때가 아닌가요? 어쨌든 자료에 있으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주가가 빠졌어요. 한 달 동안은 그 지지를 받은 거죠 나름. 오르는 척 하다가 결국에는 주가가 6개월, 1년 후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예를 들어 오른다. 그렇다고 해서 방심할 건 아닙니다. 진짜 방심할 거 아니죠. 과거 2008년처럼 주가가 한 달 후에는 오르는 척 하다가 6개월 후, 1년 후에 주가가 다시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다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체크하겠습니다. 과연 그래서 2020년 3.3한 날 3월 3일 전격적으로 이머전시 컷을 단행했던 이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서 한 달 후, 6개월 후, 1년 후
어떻게 S&P 지수가 움직일까요? 한 달 후, 6개월 후 이럴 때 만약 증시가 오른 관점에서, 즉 이번이 그냥 보험적인 금리 인하 차원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달러 금, 선진국 증시, 신흥국 증시, 부동산을 제가 한번 나름대로 전망을 하고, 아니다, 이번은 정말 위기의 시작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자산들을 간단하게 한번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달러 인덱스를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최근 들어 엄청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하락하냐? 요즘 이제 그 친구 악재가 조금씩 가시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감소하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머전시 컷을 단행했잖아요. 아까 파월 연준 의장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 화폐인 금리 하락은, 즉 가치 하락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US 달러 인덱스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기까지 또 빠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금리 인하를 또 하겠죠. 당연히 또 할 겁니다. 그럼 달러 인덱스는 여기서 더 빠질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까지 올라갔던 게 좀 떨어졌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단 당분간은,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위기가 오든 안 오든 당분간은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막 급격한 하락은 일단 당분간은 오지 않을 겁니다. 제로금리로 떨군다고 해서 달러 인덱스가 97 하던 게 90 언더로 막 바로바로 떨어지진 않아요. 천천히 움직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듯이 달러의 흐름은 변동폭이 되게 작아요. 지금 이번 최근에 뭐 몇 주 사이에 막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100에서 지금 97.39까지 떨어졌는데 이거는 정말 이례적인 하락입니다. 이렇게 떨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벤트가 발생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이제 이거 보험적인 금리 인하라면 달러가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를 잡을 겁니다. 뭐 제가 어디서 안정화를 찾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미국 경제도 어느 정도 튼튼해지는 거잖아요. 이거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면 결국에는 금리 인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건데, 금리를 내려서 미국 경제가 조금 더 탄탄해지면은 결국에는 달러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달러 인덱스도 적절하게 뭐 횡보하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좀 더 아래에서 횡보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게 위기가 터져버린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달러는 안전자산입니다. 안전자산. 금은 약간 좀 반안전자산? 금은 안전자산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반반 성격이 있고, 어쨌든 달러 같은 경우는 확실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만약 위기가 터지면은 달러가 급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에 이렇게 저항대가 걸쳐 있는데 이 100은 우습죠. 달러 인덱스는 급등할 가능성이 크고, 이게 만약 적당하게 지금 이게 보험적인 금리 인하 차원이다. 그럼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이 아래에서 95 뭐 이쯤에서 안정을 찾겠죠. 그렇죠? 하향 안정화라고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안정을 찾아서 뭐 횡보하는 흐름이나 아니면 스물스물 올라가거나 다시 이런 모습을 찾을 거라 봅니다. 달러 인덱스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원달러 환율이죠. 달러가 오르면 환율도 오르고, 달러가 떨어지면 환율도 떨어집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은 1225, 22까지 찍고 다시 1185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친구 때문에 여기까지 올랐는데 일단은 안정화를 찾았으니까, 그러니까 달러 따라 지금 안정화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좀 더 떨어지면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 떨어지면서 그렇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도 좀 더 내려가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달러 인덱스가 하향 안정화를 찾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뭐 이쯤이나 아니면 더 아래나 뭐 아무튼 하향 안정화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하향 안정화. 근데 반대로 경제 위기가 터지면 이 원달러 환율은 다시 이제 초급등하는 강세가 보여질 것입니다. 이번에 만약 위기가 터지면 좀 크겠죠. 만약 위기가 터지면은 박스권 상단,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갑자기 옮겼는데 제가 이번에 위기가 터지면 제가 볼 땐 1300대까지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경제 위기가 걱정되면은 솔직히 금보다는 달러를 사 모으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위기가 걱정되면은
달러를 사 모아라. 위기가 걱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달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미국 증권 계좌에 넣어서 주식하시면 돼. 이 주식 이야기도 제가 예전 영상에 다 정리드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미국 달러로 주식하기 이런 거 한번 잘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나 금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이 다음에 이제 선진국 증시랑 신흥국 증시가 있습니다. 근데 선진국 증시나 신흥국 증시는 이 환율이랑 재정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선진국 증시도 되게 많죠. 미국, 일본, 유럽, 신흥국 증시도 많습니다. 중국, 한국, 기타 등등 아시아 되게 많은데, 그냥 편하게 선진국은 미국, 신흥국은 한국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할게요. 어차피 그게 여러분도 딱딱 귀에 딱 들어오죠. 지금까지 이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은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항상 이제 한국 증시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원달러 환율이 1190원 아래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한국 코스피 지수도 아마 2% 정도 올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년 전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한 게, 원달러 환율 1140원을 잘 봐라. 1140원이 넘어가면은 이거 위험하다. 물론 유튜브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1140원을 잘 봐라 이러면 좀 웃겠죠. 왜냐하면 1140원이 언제적 얘기인데 요즘엔 1200원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기준점을 찾기가 어려운데, 어제 일단 1190원을 좀 찾았다라고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다시 환율이 올라가면 또 외국인이 이탈하면서 한국 주식이 또 떨어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환율을 잘 봐라.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환율 다 연동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랑 환율이 하향 안정화를 찾으면은, 그쵸? 그러니까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서 하향 안정화를 찾으면은 신흥국 증시는 살아날 것이다. 하지만 선진국 증시는 더더욱 살아날 가능성이 큽니다. 늘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제 환율 이런 게 하향 안정화되면은 결론은 지금까지 소외됐었던 신흥국 증시가 살아날 수 있다. 하지만 선진국 증시는 다시 반등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정정책이란 게 하나 있어요. 재정정책이 조금 생소하실 분이 있는데, 재정정책이라는 게 이제 정부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정책이 있고 재정정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화정책은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 이런 거를 지금 이제 말하는 건데, 통화정책이 좀 한계가 있어요, 지금. 왜냐면은 지금 금리가 이미 충분히 낮아요. 미국도 지금 1%죠. 영국, 독일은 0% 마이너스, 호주도 지금 0.5% 금리 내렸습니다. 0.5%라 그러고, 한국도 지금 1.25%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충분히 낮았기 때문에 재정정책에 지금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통화정책을 쓸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옛날에 서프라임 2008년도에는 5.25%에서 0%까지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통화정책을 그만큼 5% 정도를 썼는데 지금은 1.0이잖아요. 그러니까 1.0이니까 앞으로 1%어치의 통화정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통화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첫 번째, 이 재정정책에 주목받는 이유가, 그 재정정책이란 게 어떻게 하냐면은 나라에서 돈을 찍어서 돈을 푸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푸냐? 돈을 찍냐? 나라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거죠. 채권이죠, 채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발 나한테 100원을 빌려줘. 이 100원을 빌려주면은 1년에 이자를 5% 줄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100원을 나라한테 주고 대신 1년에 이자를 5%씩 받아먹죠. 근데 이 이자라는 게 국채 금리가 있잖아요. 아까 2년 만기 채권 금리 이런 거 봤잖아요. 그게 다 이런 국채에 투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아까 2년 만기 채권 금리가 얼마였죠? 1%가 안 됐잖아요.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은 이와 함께 2년 만기든 10년 만기든 채권 금리가 같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나라 입장에서는 부채 금리가 적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부채 한도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충분히 낮아졌을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지불을 해야 할 이자 금액이 적어지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예전에 미국이 그 이자가 5%일 때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국채를 발행해서,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이자로 5%를 줬다고 치면은 지금은 0.7%만 주면 돼요, 이자를. 그러니까 만약 제로금리로 갔다.
그러면은 국채 금리도 거의 뭐 제로 금리까지 가겠죠. 그럼 사람들한테 나라는 돈을 주지도 않고 그냥 공짜로 돈을 갖다 쓸 수가 있어요.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겠죠. 국채를 통해서. 그래서 실제로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지금 238%, 미국도 106%, 영국도 86%,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부채를 발행해서 재정 정책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돈을 찍어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선진국과 신흥국의 차이가 있어요. 선진국은 돈을 풀어도 다른 해외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돈의 일부가 이제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이 자국 나라에 물가 상승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일본이 지금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38%까지 가면서까지 돈을 찍어내고 있는데 일본 계속 저물가 많이 들어봤죠? 일본 마이너스 물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더 찍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어느 정도 뭐 소비세 인상 이런 것도 했죠. 물가가 좀 높아질 걸 우려해서. 근데 이게 신흥국은 문제가 많아요. 돈을 찍어내면 바로 물가 폭등이 옵니다. 이 베네수엘라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이 재정 정책을 할 때 신흥국은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흥국은 도대체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도 못하죠. 제대로. 그러니까 재정 정책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흥국은 할 수 있는 건 이제 금리 인하 좀 이거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재정 정책이 막 남발하는 시기가 오면은 지금 이 검은색이 선진국 주가 지수, 빨간색이 신흥국 주가 지수인데 이 격차가 점점 커질 수 있다. 이 재정 정책 측면에서 봤을 때 빨간색 신흥국 지수는 뭐 2011년도랑 지금이랑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 박스피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반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신흥국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낮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신흥국 증시가 좀 더 재평가 받으려면은 그래도 이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은 어느 정도 환차익을 볼 수 있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신흥국 증시도 조금은 희망이 있다. 하지만 이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이런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선진국 증시가 좀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시나리오를 제가 이제 깜빡할 뻔했습니다. 이쪽의 내용을 심취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위기가 오면은 제가 볼 때는 둘 다 비슷하게 빠지되 선진국 증시가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경제 위기 당시에는 그때는 2008년 얘기하는 겁니다. 2008년 이전에는 우리가 양적 완화란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진국이랑 신흥국이랑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보시면은 거의 지금 비슷하게 빠졌죠. 여기 보시면은 2008년 당시에 쭉 빠졌잖아요. 같이. 그런데 지금은 괴리가 있잖아요. 당연히 위기가 오면은 선진 시장이 더 빨리 빠집니다. 그렇죠? 더 많이 빠지겠죠. 신흥국은 상대적으로 덜 빠질 가능성이 커요. 이건 뭐 처음 겪어보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의 이후에 우리가 위기를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위기가 오면은 어떻게 빠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만약 위기가 오면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선진국 증시가 확 빠지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신흥국은 덜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뭐 이머전시 컷 이후에 한 달 후, 1년 후 주가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게 걱정이 되면은, 그러니까 과거 위기처럼 그렇게 주가 하락이 걱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매수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 털고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더 현금을 확보하시고 좀 더 적극적인 투자자라면은 인버스 투자까지 하시면서 수익 극대화를 노리는 게 낫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돈을 풀게 되면은 당연히 오르겠죠. 그리고 항상 이제 2008년 위기 당시에서도 부동산은 어떻게든 순환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도 이제 2008년 위기를 맞이해서 서울이 죽고 지방이 떴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지금은 뭐 딱히 하락이라는 걸 여러분이 모르고 있습니다. 순환매가 일어나도 서울이 요즘에 덜 오르고 경기도가 많이 오르고 뭐 이런 느낌으로 가잖아요. 서울이 죽고 경기도가 뜨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그 부동산 경기가 좋기 때문에
쭉쭉쭉 이제 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 오릅니다. 근데 만약 계속 시장에 돈이 풀리고 뭐 주가도 오르면은 당연히 부동산도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오르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 말하는 위기가 오면은 부동산도 분명히 떨어집니다. 이 떨어질 때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떨어지겠죠. 서울이 한 10% 빠지면은 경기도는 좀 제자리 걸음하다가 그 다음에 경기도가 좀 10% 빠질 때 서울이 제자리 걸음하고 뭐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락을 할 거라 봅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는 금, 환율, 달러, 주식, 부동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위기냐 아니면 추가 호황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조금씩 두서없이 살펴봤습니다. 이런 버전이 좀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이 전에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정도 큰 줄기는 좀 써놓고 해요. 좀 써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어느 정도 편집도 하고 이러는데 이번 영상은 이런 버전은 거의 편집도 안 하고 실제로 뭐 써놓은 것도 없어요. 그냥 PPT 몇 장 써놓고 약간 다 애드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